모두가 이제 황금빛이긴 하지만 정말 계속 그럴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물론. 근데 무엇을 좀 보고 있어야 될까? 저는 이런 거는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 최고의 반도체 작가 정인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오랜만에 여기 나오셨는데. 네, 한 명밖에 없으면 최고죠. 한 명 중 하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뭐 아닙니다. 뭐 아주 우수한 분들이 많지만 또 최고의 작가님 중에 한 분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정인성 작가님은 업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업자. 네, 우리 이제 투자업자들이. 그래요? 예, 왜냐하면 보다 전문적인 내용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업자들이 많이 좋아하죠. 한 두어 달 만에 나오셨는데 두 달 사이에 정말 세상이 온통 변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자본시장 뭐 AI 없으면 얘기가 안 되고 엔비디아 없으면 얘기가 안 되고 하니까. 네, 그렇죠. 뭐 사실 우리 2년 전 이럴 때만 생각해도 뭐 이제 메모리 어디 쓰냐 막 이랬는데 메모리 확 뜨고. 네, 그렇죠. 이제 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주가는 먼저 올랐다 이거야. 그렇죠. 그 엔비디아가 팔아제낀 양에 비해서 그만큼 매출을 그걸 사다 쓴 애들이 할 수 있느냐. 네, 사실 그게 제일 문제죠 지금. 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챗GPT 2022년 말 그리고 지금이 2024년까지 왔으니까 네. 2023년이라고 해도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죠.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요.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뭐 앱스토어의 그 앱 랭킹 이런 걸 쭉 보면 게임들 빼놓고 네. 생각보다 인공지능 앱이 별로 없어요. 찾아보면. 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개발 상태인 거죠, 인공지능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두가 이제 황금빛이긴 하지만 정말 계속 그럴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물론. 근데 무엇을 좀 보고 있어야 될까? 저는 이런 거는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해요. 네. 어떤 분들은 95년도의 상황과 지금 비슷하다. 그때 이제 인터넷 막 인프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막 98년도 되면서 진짜 네, 본격적으로 닷컴 버블 이야기죠. 네, 본격적으로 인터넷 시대가 펼쳐졌죠. 98년도에 다들 이제 인터넷 하기 시작했으니까. 예. 그러면서부터 2000년을 지나서 2002년쯤 되니까 진짜 이게 실생활이 굉장히 가시화됐어요. 네, 뭐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니까 숨바꼭질 시절이니까 네. 이제 스마트폰이 없던 좋은 시절이죠. 아마 그때도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계셨을 것 같은데. 그건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닷컴 열풍도 결국 많은 게 사라졌지만 그때 남은 회사들 지금 잘 나가고 새로운 기술들 생겨나고 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텔도 그렇게 떴고 이 닷컴 열풍 때도 우리가 살짝 돌아보면 어떤 기술이 할 수 있는 능력이랑 그 기술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한계 등이 있었음에도 네. 사람들이 좀 어떤 키워드들에 매달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있는 그 거대 인공지능들 언어 모델들 혁신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분명히 많은 게 가능해지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란 키워드 하나만 보면서 기존에는 이제 말 안 하던 게 사람이랑 대화하듯이 갔으니까 네. 뭔가 터미네이터가 나올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부분들은 빼놓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우리를 개선할까?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이제 닷컴 열풍의 그 정점 같은 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적용해서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 얘기도 안 나오니까 네. 아직은 그냥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자원이 무한정하다면, 네. 특별히 여기서 자원이라면 에너지 자원, 네. 전기가 정말 무한하다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이 LLM이 그리고 이제 이 자원이 비용 없이 우리가 무한정 쓸 수 있다면 네네. 라지 랭귀지 모델이 실제로 엄청나게 파괴력 있게 우리 현실로 오지 않을까요? 사실 그것도 잘 모릅니다. 결론은. 네. 왜냐하면 지금의 인공지능을 있게 한 건 두 가지 발전이었죠. 하나는 그 인공지능 학습시키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이고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012년에 봤던 사물인식부터 지금 보는 언어 모델까지 근간이 되는 그 학습 이론은 똑같아요. 네. 이게 발견된 거랑 그다음 GPU가 발견된 거죠. 근데 지금 그때 나타난 이제 80년대 발견했던 학습 이론은
요 녀석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학습하지 않거든요. 네. 이거는 학습을 해갖고 학습 끝난 녀석을 딱 이렇게 고정해 놓은 상태로 계속 응용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녀석이 계속 커지긴 하지만 이 모습은 계속 그대로예요. 사용하면서 배우지 않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자원이 무한하다고 해도 어떤 이론적인 돌파를 보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녀석들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형태. 예를 들면 더 긴 글을 요약할 수 있다든지 네. 더 큰 이미지를 본다든지 이미지랑 소리를 같이 듣고 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확장되어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이제 스카이넷이나 터미네이터 같은 녀석이 나오긴 쉽지 않을 거죠. 여기서 그 이론적인 돌파가 되면 가능하지만 이론적인 돌파가 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여기서 이론적 돌파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원래 그 우리가 AI라는 걸 옛날부터 생각했잖아요. 네네. 6, 70년대에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뭔가 신경세포랑 비슷하게 막 늘어놓으면은 네. 이것도 지능과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치를 했죠,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개발자가 코딩하는 게 아니고 세포 같은 걸 잔뜩 놓는 방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네. 그때 문제는 얘가 오답을 말하면 요 수많은 신경세포들을 어떻게 바꿔줘야 정답을 말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예. 그 방법을 찾은 게 80년대인 거죠. 그리고 GPU가 발전하고 이제 이런저런 추가적인 이론적 돌파가 있고 나서야 2012년에 요 녀석이 나왔죠. 근데 이 이론이 나오고 여러 발전을 했지만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그대로 같이 왔어요, 여기에. 네. 그런 의미에서 이론적 돌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시키는 방법이죠. 그리고 역전파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네. 그게 발견된 게 제일 컸어요. 그리고 이제 역전파는 계속 쓰면서 순식간에 학습시키는 게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쳐내면서 크기를 키워왔는데 이제 크기를 키우다 한 17년, 18년쯤에 좀 정체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챗GPT가 갑자기 확 뚫고 나온 거고요. 근데 또 그 다음에 계속 커질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좀 의문인 거죠. 그리고 키워서 의미는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추세로 키우면 인터넷에 쓸만한 데이터가 없어질 거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챗GPT도 사용하는 데이터 양을 대충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좀 먼 추정들이긴 하지만 특정 크기의 AI를 학습시킬 때 사용했던 인터넷에 이제 좋은 데이터 양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극단적인 가정인데 AI가 그 패러미터라고 하죠. 2배 커지면 데이터가 2배 필요하다. 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보통 AI 커지는 속도 뭐 한 3년에 2배씩 커진다고 해봐요. 그냥 네. 뭐 이건 그냥 찍은 숫자인데. 근데 3년에 2배씩 커지면 이미 인간은 그 인터넷에 데이터 만드는 게 그 선형으로 증가하겠죠. 네네. 인터넷의 데이터, 그 중에서도 고품질의 데이터가 1년, 뭐 3년에 2배씩 늘어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거 뭐 고갈되겠죠, 데이터가. 즉 그런 얘기예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우리가 했던 뭐 말이라든가 글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그것들이 남아서 이제 원본 데이터가 인터넷상에 원본 중에서도 네. 학습에 쓸 수 있는 거. 원본 데이터가 이제 온라인상 인터넷상에 있는데 우리가 발생시키는 원본 데이터의 양에 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증시각도기에서 만들어내는 그렇죠. 이런 대담 프로그램에 비해서 챗GPT가 읽어낼 수 있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연산을 가속도로 그냥 24시간 풀로 돌리면 몇 년 안에 더 이상 읽을 게 없다. 그러니까 뭐 AI를 다음 버전은 더 크게 만들었다. 네.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죠. 큰 녀석이니까. 근데 뭐 한 2배씩 키운단 말이에요. 네네. 이 인터넷의 데이터는 2배씩 늘지 않는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정보량이 한계에 부딪힌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질 수도 네. 있죠. 그러면은 뭐 일종의 그렇게 되면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게 나오는 그러면 겁니까? 키워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 사이즈에 멈춰 있겠죠. 그렇죠. 네. 제가 GPU를 더 사서 AI를 이만큼 키웠는데 음. 어차피 학습을 못 시키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냥 크기를 계속 키우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생각보다 쓸 데가 없더라. 이럴 수도 네.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AI의 크기가 매해 그 반도체 가격 싸지는 만큼만 올라가면 네. 상관이 없겠죠. 근데 지금은 계속 크기를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네네. 점점 더 GPU 많이 써서 학습시키고 AI 덩치를 키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지가 한 달에 2, 3만 원 받는다고 하면 AI 쓸 때 내년에 한 4, 5만 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엔 7, 8만 원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네. 비싸지니까. 네네.
그만큼 좋을까 이런 거죠. 이게 그만큼 좋은 녀석일까? 이거는 뭐 좀 고민해 볼 문제긴 하지만 여전히 인공지능으로 뭔가 스마트폰에 잘 돌아가는 앱은 안 보이죠. 네. 잠깐 그러면 옆결로 세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인간이 발생해내는 데이터의 한계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준 그 발생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얼마나 창의적인 것들을 더 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반면에 이게 이제 일종의 로봇 세계로 가서 자동차로 넘어갔다고 하면 네. 자동차가 데이터를 긁어내는 거는 양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지형, 지물 이런 것들. 예,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인간은 그걸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죠. 네. 인간은 그걸 되게 단순해서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걸 빨리 구분해서 의미 없는 거 그냥 다 잘라버리고 예를 들어 네네. 주변 경관이나 이런 거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차가 어떻게 오냐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이 오고 있다 안 오고 있다 뭐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인간은 굉장히 그걸 단순화시켜서 인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또 GPU가 많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건 뭐 왜냐하면 뭐 테라로 뭐 들어온다 뭐 막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하고 싶은 게 딱 그런 일들이죠. 네. 뭐 테슬라의 그 FSD 12 같은 것도 인간처럼 이제 좀 시각 정보만을 이용해서 운전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거를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런 일을 시키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아까 말씀한 건 인과관계가 바뀐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만들면 데이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데이터들을 이미 써서 인간처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거죠, AI를. 근데 좀 더 인간답고 좀 더 못하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확 커질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려면 AI가 커져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를 들면 10배 커져야 된다. 우린 데이터를 10배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간. 언젠간 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이제 딱 천장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얘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 데이터라는 건 소위 말하는 산술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데 반해서 그렇죠. 선형적으로 얘네들이 읽어내는 거는 복리로 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예, 원래 만들 수 있는 그 AI 크기가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컴퓨터 안에 쓸 수 있는 메모리 용량 비례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증가하는 속도는 고비잖아요. 반도체 밀도 증가하는 건. 네네. 그러니까 이제 키우는 거. 물론 그렇게 밀도 늘어나는 대로 계속 크기를 키울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연구하는 회사들이 누군가는 이제 역발상으로 작은 애를 더 학습시키려고도 하고 네. 하겠지만 네. 이제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도로 스마트폰 같은데 침투를 못한 상황에서 무슨 선택지가 있겠느냐. 좀 더 큰 것도 시도는 계속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잠깐 이제 그 기술적인 얘기를 하나 점검을 하고 가죠. 좀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읽어내려면 메모리 용량도 비례해서 증가해야 한다. 네. 라고 하셨잖아요.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GPU 용량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 데이터 양을 많이 읽으려면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둘 다 커야 됩니다, 결론은. 원래 컴퓨터라는 녀석이 처음 등장했을 때 네. 역할 분담을 두 개의 하드웨어, 좀 러프하게 보면 두 개의 하드웨어에 분담을 시켰어요. 네. 하나는 연산만 아주 잘하는 그런 부위고 다른 하나는 할 일을 쌓아놓는 부위예요. 할 일? 할 일. 할 일. 해야 네. 할 일. 네네네. 여기에서 연산을 하는 게 CPU, GPU, 지금 반도체들이죠. 네. 거기에서 할 일을 쌓아놓는 곳들이 메모리예요. 여기서 메모리는 D램입니까? 낸드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이 컴퓨터 기본 구조에서는 그게 뭐 D램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다 D램이 차지하고 있죠, 이 자리에. 속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밀도. 밀도. 네. 빠른 속도와 높은 밀도. 네. 이거를 만족하는 것이 그 시절에 D램밖에 없었고 지금도 네. D램밖에 없으니까요. 낸드는 왜 못하는 걸까요? 근데 느리고 음. 그 연산하는 반도체들이 접근하는 데이터 단위보다 네. 크게만 줄 수 있어요, 얘는. 그렇군.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연산하는 반도체들은 음. 처리하는 최소의 크기가 있어요, 데이터가. 네. 요만한 데이터를 이렇게 작게 주지 않으면 쓸 수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네네. 그 크기가 안 맞고 음. 무엇보다 연산하는 반도체가 쓰기엔 반응 속도가 나빠요. 네. 최고 속도는 좀 빠른데 음. 이렇게 노크 한번 해서 이제 데이터 줘라고 했을 때 나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죠. 보통 이제 낸드 같은 건 마이크로초 정도 되고 네. D램은 그 10나노초 근처에서 이제 놉니다. 예. 속도가 몇백, 그 반응 속도 관점에서는 100배, 1000배 가까이 차이 나요. 낸드랑 D램은. 네네. 그러니까 그 연산용 칩 정말 빨라야 되죠. 이 칩이랑 항상 커플이 되는 건 D램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네. 폰 노이만 방식으로 만들었다. 네, 라는 그렇죠. 말씀이 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D램을 선택한 것도 그냥 연산하는 반도체가 원하는 녀석이 가장 특성이 좋은 게 D램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네네네. 나머지 대안은 느리니까 네. 왜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못 주냐 이런 식이죠. 네. 그리고 지금 AI 상황에서는 반응 속도보다는 용량이 꽤 크고 네. 반응 속도는 느려도 되지만 요청하면 덤프트럭처럼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HBM을 쓰고 있죠 지금. 네. 자, 그러면 또 현실적으로 기계적인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는데, 네. 그러면 지금 우리 AI의 컴퓨팅 능력이 지금 원래는 GPU가 없어서 안 됐는데 이제 GPU 성능이 갑자기 급속도로 좋아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HBM 얘기 나오고 하는 거 보면 D램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네, 사실 그게 맞고 네. 이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 메모리 월 내지는 퍼포먼스 갭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네. 이미 90년대부터 D램 속도 왜 안 나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아니, D램이 빨라지고는 있는데 네네. 어느 정도로 빨라지냐면 한 CPU 빨라지는 속도보다 뭐 한 지금은 뭐 100배, 1000배 정도 갭이 있어요. 100배? 그러니까 한 80년대 뭐 그런 때를 둘의 성능을 한 1이라고 보면은 서로 간에 1, 1. 예, 그때 네. 1 출발한다고 하면 지금 CPU 성능 많이 넘어요. 어. 근데 아마 메모리는 저도 자료 봐야 되는데 100 근처에서 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량은 잘 따라왔어요. 그 시간 동안. 그런데 속도 잘 못 따라왔죠, 메모리가. 그래서 HBM을 쓰는 거예요. HBM은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했느냐 하면 일단 반응 속도는 포기했어요, 얘는. 그러니까 HBM은 사실 우리 컴퓨터에 달린 D램보다 그 연산 메모리가 데이터 주세요 똑똑하면 문 열리는 속도는 좀 느려요. 오히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HBM은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에 써도 성능 향상이 안 커요. 네. 왜냐하면 일반 컴퓨터에서 쓰는 프로그램은 반응 속도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CPU가 메모리한테 요청했을 때 빨리 오는 게 중요해요. 네. 컴퓨터에서 그냥 도는 건. 근데 AI는 반응 속도 빠르면 좋은데 일단 그 문 열었을 때 마구 쏟아 부어야 돼요, 연산 메모리에. 뭐 수문이 한꺼번에 다 열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AI를 프로그램으로서 보면 기존 프로그램이 뭐 여기 손톱만 하다고 하면 AI라는 녀석은 이게 팔뚝만 해요, 프로그램의 크기가. 네.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는 거는 이 거대한 프로그램을 한 번씩 다 연산 반도체가 거친다는 얘기죠. 네네. 프로그램의 일부 가져와서 처리하고. 그러니까 문 열리는 속도는 느린데 열고 나면은 이게 그 냉동 창고가 셔터가 확 열리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다른 집은 가정집에 그냥 일반 대문 여는데 여기는 그냥 셔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네. 그냥 큰 셔터가 올라가고 막 덤프트럭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형태인 거죠. 네네네. 이제 그런 메모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도 2012년에 그 알렉스넷 나왔을 때 썼던 GPU, 그때 이제 GTX 580 사용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그 엔비디아 H100 그 학습용 칩을 보면 그 GPU 연산 능력이 40배가 넘게 올라왔어요. 네. 굉장히 빨라졌죠. 10년 동안 40몇 배니까. 근데 메모리는 제가 그때 GDDR을 쓰고 있었고 네. 지금은 HBM이라고 온 기술을 다 넣었음에도 16배 정도밖에 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술을 썼음에도 여전히 연산 반도체가 갭이 안 좁혀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HBM 쓰는 건 사실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라도 쓰는 거에 가까워요. 근데 왜 D램의 속도 향상은 이렇게 더딘 걸까요? 그 밀도 때문에 원래 그 D램이 나온 이유 자체가 그 여러 가지 그 아까 말했던 컴퓨터 구조에서 반도체 연산용 칩이랑 저장소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밀도 높고 그나마 속도 빠른 방식을 취한 게 이제 D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D램은 그렇게 만들려면 캐패시터라는 거 넣어줘야 되고 그 안에 전자를 저장해서 데이터를 넣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구조 때문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게 D램은 이제 캐패시터라는 컵 안에다가 1과 0 자료를 저장해 놓는데 네. 이게 점점 빠지죠. 예를 들면 이게 전자가 빠져요. 슬슬슬 새기 때문에 그럼 한번 리프레시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빼려면 뭐 여기다가 전화 한번 채운 다음에 선으로 쭉 빼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들이 어느 한계 이상으로는 빨라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구마구 그 소자 작아지는 대로 빨라졌는데 네. 지금은 좀 쥐어 짜듯이 조금씩 좋아져요, 애들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밀도를 높이는 건 쉽지만 그 2배 밀도, 그 밀도 안에서 개별 저장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예전 뭐 몇억 개 저장소들이 그 데이터 빼내는 속도가 빨라질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냥 구조 자체가 그런 녀석들이죠. 네.
뭐 이거는 저보다 그 공정하는 분들이 훨씬 잘할 거예요. 네. 아, 이거 마치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1, 2, 3, 4, 5, 6, 7, 8 이런 거뭐 세는 거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 말하는 걸 훈련 빨리 하면 르르르르 빨리 나오지만 어떤 거를 연상해서 그걸 연결해서 얘기를 하려면 기억을 꺼낼 때 이게 우리 버퍼링 걸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그래서 사실 메모리는요. 예. 지금도 CPU랑 같은 속도로 동작하는 메모리는 존재해요. CPU나 GPU 안에 그 SRAM이라는 형태로 네. CPU랑 거의 1대1 속도로 움직이는 메모리를 만들 수는 있죠. 네.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크게 만들어야 돼. 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 쉽게 말하면 메모리가 거의 CPU랑 동격의 스피드로 움직이게 하려면 네. 밀도가 많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만들기 힘든지는 이런 예를 보면 알아요. 그 미국 스타트업 중에 세레브라스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네. 얘네는 그 웨이퍼라고 반도체 만드는 그 큰 원판 있잖아요. 네. 그 원판 하나를 칩 하나라고 써요.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AI 하는 슈퍼칩이에요, 일종의. 그 굉장히 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안에 GPU도 있고 거기 안에도 이제 GPU랑 같이 일해야 되는 그 임시 저장 공간이 SRAM이 있어요. 네. 그 웨이퍼 한 장 크기의 그 SRAM 메모리 용량 다 합치면 얼마 나오냐 하면 80기가 나와요. 네. 근데 80기가면 보통 어떠냐 하면 우리가 HBM 하나 이런 거 손톱만한 요만한 거 쓰면 네. 이게 16기가바이트 나오죠, 해보면. 네. 그 밀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D램 쓰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밀도 차이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다시 이제 그 AI 쪽으로 가서 그럼 지금까지 AI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거는 사람마다 많이 생각이 다르겠죠. 이제 2022년 이럴 때 전 사실 이런 챗GPT, GPT-3 이런 거대 AI가 잘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한번 어떻게 보면 상용화까지는 왔으니까 저는 네.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GPT가 성공하면서 예를 들면 그 로봇 분야 제어라든지 이런 데도 다시 한번 활력이 돌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은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GPT 이후에 또 새로운 결실이 나올 거냐. 네. 예를 들면 지금 이미지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거는 이미 그전에도 논문으로 나오던 내용들이에요. GPT 발표하기 전에.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해왔죠. 그러니까 얘들 아주 새로운 것들은 아니에요. 이제 드디어 용기를 얻어서 상용화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제어나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좀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아직은 좀 잘 돌아가는 물건이 안 보여요.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이 가능성을 본 빅테크들이 GPT에 가열차게 투자를 함으로써 상용화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제 정확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랑 해서 성공시킨 거죠. 네네. 그 오픈 AI에서 성공하니까 드디어 구글도 따라붙고 다른 그 거대 기업들이 따라붙으면서 경쟁에 불붙는 형태인 거죠. 네네. 지금도 연구 개발하면서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이 경쟁의 결과로 지금보다 무언가 더 좋아져야 우리 일상에 좀 확 파고들겠죠, 이제.